그러니까 11월, 12월 8주 동안 우리가 지노 나갔던 부분을 60개 지문 가지고 총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특정한 파트가 틀렸다면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런 자료들은 지금은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모아두시고 내년 한 6월 달까지는 들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쯤 되면 이제 그런 자료들은 버려도 될 테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요. 말씀을 드렸듯이 11월, 12월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나가는 집 이런 자료들은 실제 시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수준에 빨리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은 거니까. 자, 이제 감정평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92페이지. 제목이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문제 출제됩니다. 1절에 1번 감정평가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칼로 1번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감정평가는 감정과 평가의 합성어입니다. 감정이라는 개념과 평가라는 개념을 합쳐놓은 거예요. 편의상 그냥 아파트라고 전제하고 가봅시다. 얘를 감정평가한다라고 전제합시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지금 얘를 사려고 합니다. 사려고 합니다. 그럼 사기 전에 뭔가를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봐야죠. 자,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사기 전에 어떤 조건들을 고려하십니까? 위치. 자, 위치라는 말이 너무너무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 안에 너무도 많은 게 들어가 있어서 위치가 좋다 하는 순간 더 이상 부동산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위치가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학군도 좋다는 뜻이고 지하철 거리 가깝다는 뜻이고, 이 너무도 많은 걸 함축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조건들을 고려하십니까? 역세권 유무를 확인한다. 학군의 정도를 확인한다. 또요. 가격을 확인한다. 오케이. 어떠한 편의시설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층간소음을 확인한다. 자, 등등등등. 그런데 가격을 고려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여기서는 가격을 좀 지워봅시다.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자,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학군을 따지죠?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를 사는데 왜 층간소음을 따지시죠? 이유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그 아파트는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가격은 높게 놓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가격은 낮게 놓을 것이고,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런 작업들을 확인하는 게 감정의 작업이고 가격을 결정하는 작업이 평가의 작업입니다. 자, 얘네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다시 시작. 가치 형성 요인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용어 혼돈하시면 안 돼요. 형성 요인이 변하면 발생 요인이 변합니다. 발생 요인이 변하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감정. 그럼 감정을 정의해 보세요. 감정이란 뭐죠?
정확히 끝까지 말하세요. 가치 형성 요인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감정,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그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감정의 작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라는 게 뭘로 얘기한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을 얘기하고 가치 형성 요인들을 가만히 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은 없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보면서 위치가 좋다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지가 양호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입지론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입지론에서는 입지 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감정평가 파트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감정의 작업. 그것을 가지고 가치라는 단어로 씁시다. 이게 평가. 평가는 뭐라고요? 그럼 연결해서 감정평가 정의합시다. 감정평가란 뭐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그것을 감정평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0년도까지는 90년도까지는 감정사란 공인감정사 시험과 공인평가사 시험을 따로따로 봤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90년도부터 통합을 하면서 감정평가사 이렇게 해서 1년에 100명씩 뽑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전으로 갑시다. 예전에 90년도까지 감정사와 평가사를 따로따로 뽑을 때 그때 공인감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에이, 알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뭔 얘기한 겁니까 진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감정평가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를 알면 가격이 얼마인지를 모른다고요? 아는 거죠? 그럼 다시요. 감정사가 공인감정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면 아, 이 부동산 얼마짜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치 결정을 못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실관계 뭐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평가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확인해 놓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평가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감정사들이 넘겨주는 자료만 확인하고 결정 지을까요? 실제 임장할까요? 임장해서 확인해야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업무가 이중의 문제입니다. 그럼 의뢰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수료를 2번 부담해야 돼요. 한 사람한테만 취급해도 될 부분을 따로따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해서 감정평가사라는 걸로 지금 보는 거죠. 시험 문제는 감정에서 3개, 평가에서 4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관계 확인하는 작업이고 여기는 가격을 결정하는 작업이고 사실관계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뭔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확인해 봐야죠. 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확인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지역 분석은 지역과 분석 사이에 단어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지역 분석 정의해 보세요. 지역 분석이란 뭐다?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그 지역의 상황들을 보는 거죠. 이 지역은 학군이 어떠한지 지금 설명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허블라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들을 기회도 없을 텐데. 자, 다시 갑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이것만 가지고 4년 이상을 공부해요. 그래도 합격을 못하는데 감정평가사 1차, 2차 과목에는 감정평가 이론도 있고 실무도 있습니다. 2차 과목에 3과목이 있는데 그 3과목 중에 2과목이 감정평가 이론이고 실무예요. 요게 이론이고
실문 여기다 숫자 대입해서 문제 풀라고 주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는 오늘 하루 만에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자, 다시 갑니다. 지역 분석이란 뭐라고요?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자, 그걸 생각해 봐요. 이걸 뭘 분석한다는 건지. 자, 아파트를 생각하시고요. 아파트를 전제로 해서 지역 분석은 뭘 분석한다는 거죠? 아파트를 분석했다 안 했다? 아파트 분석은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다 그러면 뭘 분석했느냐? 환경을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개별 분석입니다. 그럼 개별 분석은 뭘 분석한다는 겁니까? 아파트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상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네, 우리 조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 용어를 기억하세요. 자, 지역 분석은 환경을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특정한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분석은 환경을 분석한다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가격일까요? 일반적인 가격일까요? 일반적인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적 이용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표준적이다, 일반적이다, 정상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이 이 표준적 이용에 부합된다면 대상 부동산은 최유효 상태. 대상 부동산이 표준적 이용에 부합되지 못하면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니까 그것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라는 작업이에요. 감정이라는 작업. 자, 이렇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게 되면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을 가지고 이들이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이것을 가치 재원칙이라고 합니다. 가치 재원칙이란 가치 형성 요인과 부동산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든 겁니다. 가치 형성 요인과 부동산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하나의 법칙으로 만든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 재원칙. 그럼 근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나와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출제되거나 가치 재원칙이 출제되거나 운 좋으면 둘 다 나오고 다 쉬워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가 감정의 작업입니다. 그럼 그 전에 해야 될 내용이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지 가치의 개념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 같은 것도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감정평가라고 했으니까 감정평가의 분류를 공부합니다. 감정평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 분류. 그러면 감정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지금 정리한 파트에서 두 문제는 정리가 되었네요. 지역 분석이나 개별 분석에서 하나가 나오든지 아니면 가치 재원칙에서 하나가 나오든지 감정평가 분류 쪽에서 그럼 이 세 개 파트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이라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감정이라는 작업이 끝났으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얘기죠.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 아파트에서 지하철까지 거리, 이 아파트를 에워싸는 학군의 상태, 시장가의 거리, 층간소음, 동간격, 아파트 브랜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펼쳐놓고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얼마짜리야? 그래서 얼마짜리 이걸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지하철이 신설되었더라. 지하철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2% 상승. 최근에 구청이 이 지역에 들어왔더라. 그래서 3% 상승. 이렇게 가치 형성 요인들을 펼쳐놓고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격을 결정해 볼 겁니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쭉 그려보세요. 메모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만, 관계 구성만 쭉 해보세요. 자, 이제 가격 한번 결정해 봅시다.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가격 결정해 봅시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부동산이 이 정도 가격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자격증 가지고 있을 거죠? 안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까? 계속 공부할 생각인가요? 자격증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까? 그럼 내년 이맘때쯤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될 자격증 가치 한번 결정합시다. 자격증 받으면 딱 이 사이즈입니다. A4 사이즈입니다. 금태두리 같은 것도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합격증 이것밖에 없어요. 받아보면 기분 되게 별로 안 좋습니다. 좀 두껍게 만들고 좀 이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자, 평가 한번 해봅시다. 내년 이맘때쯤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가격. 평가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정도,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가 자격증을 획득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1억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100억으로 봐야 될지 한번 우리가 결정해 보자고. 그런데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는 있어야 돼요. 나는 100억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00억 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얼마짜리? 그냥 그 다음 이유를 물어보겠죠. 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기회비용 따지면 안 돼요. 자, 기회비용 따지지 말고 직접적인 비용만 따져봐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한번 따져봅시다. 수강료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강료 안 냈구나. 그럼 기타 턱턱턱턱 해서 200 잡읍시다. 200. 그 다음 책값은요? 그러니까 포함한 거는 이거는 서비스로 간 거고 원래 포함하는 거 아니죠. 그럼 책도 많이 사봐야 되니까 100만 원 잡읍시다. 또 교통비는 얼마예요? 100 잡으면 되겠습니까? 더 할까요? 가끔 택시도 타야 되니까 200 잡읍시다. 또 식대요? 그럼 공부 안 하면 식사도 안 할 거죠.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식사도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식대는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도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기회비용은 안 돼요. 직접적인 투자적인 비용만 따져야 돼요. 500 외에 또 말해보세요. 독서실 비용? 100 잡읍시다. 또 학용품은 별로 들어갈 것도 없을 거예요. 안 쓰는데 뭐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또 잡아드릴까요? 그것도 한 100 잡을게요. 100. 또 어떤 비용? 뭐 정신적 고통 이런 건 안 돼요. 700?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까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파트를 생산하는데 1억이 들어갔다면 쟤는 1억짜리. 아파트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10억이 들어갔다면 쟤는 10억짜리. 그렇게 해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비용성 이렇게 말해요. 비용성. 자, 또 다른 방식 한번 제시해 보세요. 우리 자격증. 합격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연봉이 얼마나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다른 공인 중개사들이 어느 정도 연봉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럼 나도 뭐 그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격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시장성. 세 번째,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을 시작을 하면 향후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막둥이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5. 몇 살 때까지 중개업 할 겁니까? 90까지는 해야지. 지금은 수명이 100세면 이제 막둥이는 수명이 150세까지 갈 텐데요.
90세까지는 할 거죠. 그럼 이제 몇 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65년요. 65년 동안 하면 대체 얼마를 벌겠습니까? 자, 그게 수익성. 그럼 제각각 달라진다는 건 아시겠죠? 수익성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다시 갑니다. 시작. 가격의 삼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가 투입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가 투입되었을까? 그래서 투입된 원가를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자격증의 가치를 시장성으로 구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미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연봉이 1억이면 나도 1억인 겁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그죠? 저분은 1억이지만 나는 3억이 될 수도 있고 저분이 1억이지만 나는 5천도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시장성이라는 얘기는 뭘 하느냐? 비교하겠다는 뜻이죠. 응? 비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죠. 비교 방식. 그러면 이런 전제. 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파트는 그냥 부르는 얘기고 얘 이름이 뭐라고요? 대상부동산. 아파트가 아니고 대상부동산. 얘 이름 뭐라고요? 대상부동산. 그럼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함에 있어서 비교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 설정해 봐요. 어떤 거죠?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의 사례부동산을 찾는 거예요. 사례부동산을 찾아서 너 얼마니? 물어보고 아 그럼 나도 얼마쯤 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비교 방식. 그럼 비교 방식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사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사례가 나오는 거죠. 사례. 장래에 발생하게 되는 수익. 다음 주에 우리가 법 조문을 할 텐데 법 조문은 얘네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다음 주에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용어들이 조금 더 익숙할 수 있도록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수익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평가 3방식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평가의 3방식이다. 제목 뭘 한다고요? 세 가지 시작.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각각 한 문제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하나.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각각 하나씩 나오진 않고 어느 한쪽에서는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한 문제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 방식마다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가격. 그 우리 조문에서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용어로 쓸 겁니다. 가액이라고. 그리고 임대료. 모든 방식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비교 방식에서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무조건 뭘 적용한다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다시요. 그냥 토지, 가액이든 임대료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수익 방식 역시 마찬가지. 가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전체 몇 가지? 세야 됩니까? 하나, 둘 이렇게? 7가지.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제목이 뭐라고요? 3방식, 7방법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는 가액을 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임대료 구하는 게 중요할까요? 가액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액 구하는 것들은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료 구하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들만 그때그때
산식 구조들만 정리할 거고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쉬었다 합시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고. 쉬세요. 머리 맑게 하세요. 지금 하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십니까? 저는 무조건 안 들어간다. 자, 몸 많이 풀고 머리 맑게 하세요. 자, 나중에 찍읍시다. 자, 칠판으로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감정평가. 감정이란 뭐다? 평가란 뭐다? 그러면 감정평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런데 이 사실관계라고 했는데 그 관계, 사실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치 형성.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그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런 것들. 지하철과의 거리, 학군의 정도 등등등등.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평소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죠? 이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니까. 아, 그 부동산 입지가 참 좋다. 입지가 양호하다. 입지가 양호하다. 입지 조건이 좋다라고 한 것을 감정평가 파트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죠. 파트마다 전문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요 작업을 감정이라는 작업이랍니다.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가치 형성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직접 가봐야죠. 가서 분석을 해야죠. 그걸 뭘 한다고요? 지역 분석하고, 그리고 개별 분석을 한다면 따져봐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할까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할까요? 그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지역 분석이 선행 작업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뭐만 본 겁니까? 환경만, 주변만 본 거예요. 주변만. 그리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확인한 거예요. 그럼 대상 부동산을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개별 분석을 해야만 대상 부동산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이 부동산이 최상의 상태라면 얼마일까를 전제로 합니다. 아, 이 부동산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10억짜리야. 그리고 보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아, 이런 조건들은 조금 미비하구나, 감가. 아, 이건 미비하구나, 감가 시켜서 7억이다 이렇게 결정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얘가 나와야 돼요. 최유효 상태라면 10억이야 라는 게 먼저 결정되면, 그 다음 여기서 감가 더 이상 업시킬 건 없죠. 최상의 상태라면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최상의 상태라면 10억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 감가 시켜서 7억이야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최유효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표준적 이용. 표준적 이용이란 일반적 이용이다. 한국 사람 중에서도 명동이라고 하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이 명동 했을 때, 자, 명동에는 상가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주택이 있습니까? 상가만 있습니까? 진짜로? 그 주택이 없나요? 있겠죠? 있겠죠? 이렇게 말고. 어때요? 명동에는 상가만 있습니까? 주택도 있습니까? 응? 아니, 그러니까 상가가 주라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 주택도. 자, 다음 주는 그냥 시험 보지 말고 임장활동 합시다. 다들 명동역에서 만나는 걸로. 자, 그럼 잘 봐요. 자, 그러면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명동이라고 하는 곳은 주거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업용이 일반적이죠. 아, 그러면 표준적 이용. 그러니까 명동하면 상업용일 때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명동에서 공장이 들어서 있더라. 아, 그러면 최유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치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을 비교하면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됩니까? 표준적 이용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놓으면 이렇게 놓습니다. 표현 잘 보세요.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말이 어렵죠.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표준적 이용이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채유효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거예요. 같이 표현해 볼까요?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시작.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채유효 이용을 판정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찾은 거죠?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뭘 찾은 겁니까? 가치 형성 요인을 찾은 거죠. 그럼 얘네들을 펼쳐놓고 이제 가격을 결정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가격은요? 상승합니까? 지하철이 신설되었습니다. 가격은 상승합니까? 자, 동의한 겁니다. 지하철이 신설되었습니다. 가격은 몇 프로 상승합니까? 30, 몇 프로 상승합니까? 몇 프로 상승합니까? 몇 프로? 이게 문제예요. 감정평가사들마다 다른 결론을 도출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감정평가사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 가격이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즉 지하철이 신설되면 가격은 상승할 거야. 그건 다 동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둘의 관계가 어떠한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자. 가치 재원칙. 지하철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100m 거리에 있다. 그 정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 50m 있더라. 그 정도는 1% 뛰더라. 20m 가까이 있더라. 그러면 3% 뛰더라. 이런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겠죠. 그래야 가격의 신뢰성을 가지죠. 안 그러면 재개발하는 지역에 가면 현수막 항상 붙어 있지 않던가요? 감정평가사 바꿔달라고. 그럼 감정평가사마다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면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나는 분명히 비싸다고 판단했는데 가격을 낮게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평가사 바꾸자, 설령 바꾼다 하더라도 가격은 차이 없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뭐라고 한다? 감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단계로서 이제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것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들도 공부하고. 이게 이제 감정의 작업. 이제 이것들을 펼쳐놓고 이제 가치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부동산의 가치를 그냥 오늘은 가볍게 들어보세요. 가치와 가격은 달라요. 저기서 분명히 다르다고 비교하라고 했는데, 근데 시험 문제가 저 둘을 비교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던 이거를 얘기합니다.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수요 공급 기억나십니까? 수요 공급은 뭘 결정하는 작업입니까? 감정평가는 가치를.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을,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더라. 비용성을 설명해 보세요. 비용성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을까? 비용을 얼마나 투입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성이라는 것은 투입 요소를 고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용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비싸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싼 것이고 적은 비용을 투입했다면 싼 것이고 이게 비용성. 그럼 시장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 (10억에) 거래되면 10억짜리, 5억에 거래되면 5억짜리. 얘는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까? 개념을 잡아요. 자, 그렇게 해서 3방식이 나왔습니다. 3방식 읽어볼까요? 시작. 비용 원가 방식부터 시작.
가치의 3명성 갑니다.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원가 방식. 자, 이제 3방식을 가지고 7방법으로 만들 겁니다. 요건 이제 쉬었다가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머릿속에 한번 좀 그려보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